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목요일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황현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네. 영입 대상에서 배제됐어요?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예. 안 왔네요. 예. 뭐 와도 뭐 전화 받겠으니까. 예. 아니, 보세요. 이거 봐. 한우물만 봐야지 여러 번 하다가. 아, 이것만 보더라도 황현희 씨가 그쪽 편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제가 그치. 황교안 당대표 왠가. 그렇지. 아니, 우리 편도 아니지. 왜 저기 황현희 씨를 누구 편을 만들어요? 아니, 그 자유한국당 편이 아니라고요. 에이. 자유한국당 편이 아니라고 꼭 우리 편 같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편이라고 아니지.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의의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정의당도 아닙니다. 우리 편이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박원석 정책위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보고 싶었어요. 예. 이 매주 바쁘셨다고요? 보다가. 아니 뭐 시절도 하수상하고 시절이 아수상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역도 바쁘고. 정책위 의장 이거 나옵니까? 예, 당에서 활동비는 줘요. 뭐 그냥 뭐 법인카드도 있어요. 진짜? 뭔가 이거 우리가 그래도 제도권 정당인데. 그렇지.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뭐 한도는 없는데 네. 뭐 내부적으로 그냥 우리가 자율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죠. 그렇군요. 오늘 기대 좀 해봐도 네. 되겠습니다. 우리 황현희 씨가 원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 그래요. 자, 우리 김성애 소장님, 요즘엔 또 뭐 연구하세요? 조국 장관 임명 논란 관련돼서 이제 한꺼풀이 지나가서 지금은 사실 뭘 물어봐도 다 일로 돌아오는 구조였어서 지나가고 나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남긴 문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내일은 일단 교육 관련돼서 입시제도 관련돼서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 그다음에 검찰 문제 등 이번 조국 논란과 관련돼서 나왔던 이슈들을 하나씩 좀 차분히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설문조사할 때 장난치는 사람 없습니까? 이상하게 다 쫓고.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고 사람 이제 없군요. 저희가 보통 지금 현재 한 싱커와이 서포터즈가 한 4,400분 정도 되시는데 네네네. 지난번 설문 같은 경우 한 2,200분 정도 답변을 주셨거든요. 절반 가까이 하고 계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장난치 확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씩 읽고 분석을 하기 아니, 때문에 2,000개를 그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으로 어떻게 그걸 다 분류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주요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추출해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 샘플 300개를 먼저 골라서 거기서 답변을 곱고 유형을 구분을 해요. 네. 그러면 언론 개혁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라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 2,000개 답변을 거기다가 그 한 20개 나온 유형에다 끼워 맞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알고리즘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명 모여서 무슨 회의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원탁기에서 1,000명씩 모여서 할 때 각 테이블에서 나온 결론들이 모여서 결론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뭐 유사한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주관식인데 품이 좀 들고 시간이 좀 들어가지만 저희가 편견 없이 여론을 듣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싱크와이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아주경제법조팀장 장용진 기자님 장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네, 여전히 사과를 많이 하면서 아유. 장 기자님 근데 예. 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예. 유튜브 보는 것마다 장 기자님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활동이 엄청 많이 더. 지상판 다 잘렸어요. 지상판 다 나가고. 지상파는 다 잘렸습니다. 다 잘렸어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상파가 큰 손실을 한 거지. 저 진짜 법조 쪽에 욕망까지 다 읽어주니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물론이고 욕망까지 다 읽어주는 정말 훌륭한 기자. 그 장 법장 기자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 이제 유튜브가 천군만마를 얻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어떻게 윤석열 형님 잘 지내세요? 지금 뭐 나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겉으로는 대단히 좀 평온한 표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네.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본인이 생각하시던 것보다도 좀 사태가 좀 커졌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본인 뜻대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생긴 것 그게 같기도 무슨 하고. 얘기예요, 이게? 아니, 그 양반 뜻대로 통제가 안 된다? 그게 또 검찰 금시초문인데? 내부가요?
그 검찰 내부에서도 보면은 예. 이제 이분이 적당한 선에서 이게 멈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더 이상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이 상황에서 야 이제 적당히 하자 좀 이럴 수는 없는 그럴 거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저희 방송 통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론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추론을 하셨어요? 뭐 아무도 모르는 이 추론을. 총기열인 제 두뇌에서 촉이 왔군요. 뇌피셜로 했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상황은 진짜 본인이 뭐 뒷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탈길을 지금 달리고 있는 중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분이 뭐 아무리 뭐 저기 잘 들이받고 그다음에 그 앞뒤 재지 않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퇴로가 없을 정도로까지 밀고 나가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혼자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상황까지 대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지금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상황까지 네. 가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지도 못하는. 저 뭔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검찰 쪽 그 외 분위기는 어때요? 뭐 회식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런 걸 일절 지금 요즘에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 네. 예. 지금은 뭐 어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네. 모든 그 브리핑 제도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사실상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오로지 공보관만 만나서 뭐 네네. 간단한 얘기를 물어보고 나올 수 있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아마 그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 사실 공표가 없어집니까? 근데 그게 없어질 거냐라는 면은 사실 좀 다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공개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표가 됐다기보다 약간 뒷구멍으로 빠져나오는 얘기들이고 우리 표현으로는 옆방발이라고 해요. 옆방발. 옆방발.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수사를 한 담당한 그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기자들한테 다들 흘려주는 약간 이렇게 좀 가공이 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런 식이라 앞으로 그러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그런 더 음성적이고. 예, 그러면은 오히려 피의사실 공표는 지금보다 더 악의적인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우려가 되는 면도 있어요. 아니 근데 검찰이 저렇게 그런 거 저렇게 되면 너무 좀 폐쇄적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게 더 음성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자꾸 통제하고 억압하면은 또 이렇게 뒷구멍으로 뭔가 이런 거래들이 많이 오가는 은밀한 그런 일들이 거래들.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네. 법무부에서 오늘 발표한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하고 어제 했죠. 오보 내면 뭐 출입제한 하겠다고 출입제한 하는 하겠다, 게 예. 사실은 이거 잘했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면 검찰이 자의적으로 예, 보도가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특수부가 예전 정권 때입니다. 특수부가 특수부 수사를 하다가 상부의 압력을 받으면 피의 사실이 아니지. 그건 사실상 이제 네. 그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방식으로 박근혜가 어디에 뭘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걸 흘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기자들이 다른 팩트를 확인해서 폭로를 하고 그러면 야, 왜 검찰 수사 안 하냐고 압력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검찰하고 언론이 서로 도와가면서 거하게 맞서 싸워왔던 역사가 있거든요. 삼성하고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게 끊어지면 언론의 감시기는 이게 말은 언론의 감시인데 사실은 언론과 검찰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끊어지면 검찰들이 지금에 비해서 사건 덮기가 훨씬 쉬워지는 게 있죠. 그건 어떤 또 사건이 생겼을 때 그렇지. 덮는 게 더 쉬워지는 은닉하고 경향이 할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사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제가 공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물론 기자들 중에는 현재 좀 반발하는 기자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못하겠다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들의 표정에서 볼 때 뭐가 읽히느냐 그래서 니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뭐냐라고 해요. 사실 그 말을 들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사실 그 검찰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혹시 수사 과정에 생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그 왜곡들을 방지하라고 언론이 그 자리에 이제 검찰을 취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그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조장을 하고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네. 그리고 인권 침해를 오히려 앞장서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권 침해를 막고 뭐 깜깜이 수사를 막고 그러니까 깜깜이 수사를 막는다는 이유가 사실은 그게 그 정치적인 왜곡이라든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깜깜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더 해왔단 말이에요 언론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언론에 대한 통제를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얘기 여기서 끝나면 이제 갑자기 제가 오늘 정치가 반대하는 것처럼 돼서 하여튼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원래 네. 경찰이 수사를 하면 경찰은 원래 신나서 수사를 해야 돼요. 맞아요. 뭐 제비영장 치고 막 가서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피의자와 사건 관련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원래 검사란 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경찰이 뛰는 걸 보다가 야 너네 너무 심한데? 야 뭐 이것도 압수수색 내주세요. 그러면 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 하지 마 하고 말리는 게 원래 검사 역할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검찰청이 따로 피의 사실 유포할 게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감시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아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은 손에 다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네. 자기들이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래요. 통제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영장을 치면 법원에서 야 너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검찰을 말려야 될 상황이 그러니까 됐어요. 대표적인 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휴대전화니 뭐 계좌니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온다고 계속 보수 언론도 날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달 동안 조사해서 조국 장관과 관련된 피의 사실 하나를 못 찾아내서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경찰이 요구했을 때 검찰이 막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검찰이 요구를 해서 법원이 이걸 막고 있는 꼴이라서 그래서 예.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피의 사실 공표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일견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의 전제적인 조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경찰과 검찰이 그렇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감시를 하면 따로 피해 사실 유포를 하고 말고가 필요 없는 건데 그러네요. 네. 이것만 현재 근데 이건 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시행령만 고치면 돼서 이걸 먼저 고쳐 넣으면 저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수사한 거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권리까지 생겨버리는 그러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게 하나의 수사 기법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활용이 그렇죠. 됐고 이제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이제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 독재 정권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피의 사실 공표가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용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피의 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이제 공식적인 뭐 브리핑이나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국정농단 수사 때는 박영수 특검법 안에 아예 그 브리핑 제도를 그 공식적으로 그렇죠.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규철이 했잖아요. 예, 이규철 네, 예, 판사 특검보. 출신의 그 네, 아주 옷잘 입으신 분. 그 그래서- 부인이 그대로 이제 주시는 옷 입는다. 그런 것처럼 검찰에도 이제 공보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공보관 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특히 주요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은 그건 뭐 피의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공식화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내로남불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뭐 그 결국에는 이번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제를 굉장히 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그에 대해서 반론하는 건 과거에 뭐 적폐청산 수사할 때 니네는 어떻게 했냐 그보다 더 하지 않았냐 이런 논란이 그 또다시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원칙을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지금 문제는 오히려 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설치법이나 네. 이게 통과가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공수처 수사 범위에 보면 지금 2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백혜련 의원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예요. 네. 그래서 부패범죄 이외에도 직무상의 범죄를 다 포함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권은희라는 그 빠져 있거든. 근데 나는 직무상의 범죄 전체를 포괄하는 게 맞다. 이미 검찰의 제19 감싸기나 이런 것들이
단지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숱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고소되고 고발도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죄는 없애는 게 맞지. 예? 그 지금까지 그 이 법이 적용되어 왔던 그런 그렇지. 사례로 본다면 거의 사문화된 거니까. 근데 이번 이제 조국 장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매일 뭐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네. 그것도 막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개씩 이렇게 검찰발로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면 그로 인해서 뭐 인권이 침해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전 공직자만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광우병 그 사태 때 예. 쇠고기 정육 업자인데 이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뭐 고발을 당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다가 그걸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았다. 이게 언론에 나가지고 이 사람이 망했어요. 근데 그게 검찰발로 나간 기사였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네. 실제로 그 사람 망했어.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아닌 걸로 밝혀졌구나. 수사 과정에서 이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흘러나가는 바람에 폭삭 망해버렸어요.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하면요.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서 판 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서 팔았다라고 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호주산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무슨 뭐 전 고위공직자나 이 사람이 공직자도 아닌데 그냥 일반 시민인데 기사가 피해를 본 거거든. 기사가 나오면 다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누군가는 뭐 사기꾼이 되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무슨 성폭행범이 되고 연예인도 상당히 많이 포함.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연예인 얘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그 지난번에 해준 얘기 있잖아. 뭐 개그맨 선배님 중에 뭐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뭐 개그맨이지 성폭행이라는 일 때문에 구속이 됐었고 모든 방송 활동도 좋고 그분이 하는 사업까지 접었잖아요. 주진우라. 주병지. 주변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무죄예요. 무죄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내용만 흘러나가도 그게 기정사실화되고 여론 재판이 끝나버리니까 그게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명진 씨, 그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을 마치면 그래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포함한 검찰, 경찰, 뭐 하여튼 수사기관에 이런 그 직무상의 범죄를 다 포함해야 된다. 네. 피의사실 공표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상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또 우리 박원석 의원이 모처럼 오시니까 네네. 좀 이야기가 또 아주 인사말이 또. 무거워졌어. 길어졌습니다. 자, 광고로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시죠. 자, 11월 14일 무슨 날입니까? 아, 수능 수능입니다. 예,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찹쌀떡을 그냥 찹쌀떡처럼 붙어라 뭐 이런 의미.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엿을 또 많이 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엿이랑 찹쌀떡이랑. 자, 근데 옛날에 학교 그 대문 정문 앞에 엿가락 엄청 큰 거 붙이고 있어요. 그런 짓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예. 자, 11월 14일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기왕이면은 찹쌀떡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공주 알밤 찹쌀떡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야, 지금 광고가 나가는 지금 이 시점부터 약 20% 12,000원을 만 원에 모십니다. 좋네요. 네, 예.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어요. 공주 알밤 찹쌀떡 요 세트, 요 한 세트인데 요 세 박스, 그러니까 세 세트 이상을 주문하시면은 추가로 합격 기원 엿. 윤석엿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엿. 네.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안 반갑나? 아니 예. 근데 포장이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세트로 사니까. 예. 자, 근데 할인 이벤트는 11월 한 달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저 수능 날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말이죠. 이 공주 알밤 찹쌀떡은요, 여러분들. 저희 김용민 덕분 밀리언셀러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냥 찹쌀떡 같지만은 이 안에 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공주밤. 공주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밤 부스러기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공주밤. 한 알이 통째로 들어가서 맛과 식감 정말 죽여줍니다. 이 공주시에 의해서 특허청 상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공주 알밤 찹쌀떡인데 네. 특허청은 공주밤을 쓰는 경우에만 상표를 인정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표권자인 공주시가 찹쌀떡에 공주 알밤이 들어갔는지 조사할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가 아주 엄격합니다. 만약에 공주밤이 아니라 딴 밤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공주시장집은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받게 돼 있어요. 협약을 그렇게 거기 맺었습니다. 가서 밥도 먹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짜장면 시키기로 또 이렇게 세부 규약까지 다 마련이 됐어요. 자, 공주 알밤 찹쌀떡에는
중국산 밤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갔고요. 진짜 공주밤이 들어갔습니다. 네. 보존료, 합성 착색료 이런 것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찹쌀 그리고 공주밤, 팥 앙금 그리고 우리 소비자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마음, 정성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얼려서 찹쌀 아이스처럼 드셔도 되고 식사 대용 간편식으로 아주 든든합니다. 네. 찹쌀떡의 맛도 챙기고 하루 하나씩 공주밤의 영양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저 얼리잖아요. 네. 얼리고 찰떡 아이스네. 예 나중에 저기 뭐 이걸 해동시키고 싶다. 그 저기 전자레인지 돌릴 필요 없어요. 살짝 그냥 녹여서?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면 내비두면? 알아서 원래 그 맛이 또 살아납니다. 예. 이상하게 겨울에 먹으면 또 맛있는 것 같아요. 찹쌀떡은 신기한 게. 예. 그렇죠. 햇밤이 또 가을쯤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우리 또 수험생 여러분들 이거 찹쌀떡 드시고 올해 또 좋은 일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밤이 하나 솔직히 들긴 들었네요. 네. 진짜. 어. 하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저희 김영민 닭공에서 거의 뭐 정말 꾸준하게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이 공주, 알바, 뭐 막걸리. 우리가 이거 한 5번 광고한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했어요. 예. 저희 저기 손대인 그 소장님 계실 때부터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하고 공주 밤 막걸리하고. 네, 맞아요. 네. 공주시하고 뭐가 있어? 김영민 있어요. 씨하고. 공주에서 밤 사업단이 있는데 저 김용미 TV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아주 초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다시 이제 햇밤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는데 공주시의 김정섭 시장이 민주당 사람이죠. 아 그래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유 그래요. 김정섭.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든든하겠어요. 이제 아침에 먹으면은 이거 하나만 먹어도 이거 하나에 이게 성분을 보니까 싸요. 예. 앙금이 40%니까 그러니까 하얀 것도 있고 요거. 적색도 있는데 앙금이 40% 그다음에 밤 하나가 17.3% 그리고 찹쌀가루가 28.6% 들어가서 앙금이 제일 많고 밤도 엄청 많고 내용물이 굉장히 보니까 뻑뻑하네. 자, 진짜 이 맛있는 알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이제 또 본의 아니게 뭐 예상은 했지만은 조국 전국과 함께 총선 전국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네. 예. 자, 자유한국당이 인재를 영입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박찬주 씨를 영입한다고. 박찬주 장로님 아닙니까? 우리 저 황교안 전도사님이 아멘. 예, 그분을 이제 영입하려고 했는데 그 지금 당에서 반대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양반이 분명히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사실은 박찬주 씨가 대전 사는데 네네. 대전 내려가서 삼고초리를 했다는 거야. 천안이야, 천안. 천안이잖아요. 그거. 천안에 출마한다고. 예. 아니 무슨 삼고초리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 그렇잖아요? 아니 인정이 첫 번째는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뭐 그 이렇게 남바완이었어 또 흐름을 게다가. 보면은, 예. 황교안이 생각하는 상징적 의미가 우리 박장군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거 보면은 야 이게 지금 황교안 형이 이 지금 시중의 정서나 상식과 안목과는 완전히 다른 4차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는 예. 이 박찬주 대장이 억울하게 예. 지금 피해를 입었다. 예. 그 적폐로 억울하게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박찬주 대장이 그 처음에 기소될 때부터 조금 기소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벌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아니 생각이 왜 있었거든요. 그 건이 갑질 건이었습니까? 그 공관병.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었죠. 욕설, 갑질 뭐 이런 거. 그거는 왜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될까요? 아니 부인은 기소가 됐어요. 아, 부인은? 부인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 특히 이제 부인은 뭐 이제 뭐 물건도 막 던지고 그러면 그 갑질은 사실이네요. 네, 욕도 하고 그래서 부인은 기소가 됐는데 이제 박찬주 이 대장과 관련된 그런 혐의는 그건 이제 뭐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일로서는 뭐 특별한 갑질은 없었는데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나 그 부인분께서 그렇게 한 거네요. 근데 이제 이게 조국 장관 논란 관련돼서 뭐 여의 입장이 다르고 야의 입장이 다르고 중도 입장이 다르죠. 어쨌든 중도에서 조국 장관에게 실망했던 사람들, 특히 20대들의 분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분노가 박찬주 이 공감병 갑질 논란에 그대로 맞닿은 거거든요. 본인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남의 엄한 집 가고
설거지하고 다리미하고 뭐 두들겨 맞고 욕 먹고 이랬던 것이 나온 사건의 주인공을 영입 1호로 생각했다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깜짝 영입인데다가 예. 약간 이런 거 할 때는 또 그 정치권에서 정말 긴밀하게 몇 사람만 얘기해서 빡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얘도 좀 시켜줘, 쟤도 좀 시켜줘, 워낙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황교안 대표의 실력인 건데 황교안 대표 눈에는 조국 장관 임명 논란으로 불거진 20대의 분노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우리 장군님 억울하시죠. 이것만 남아있어서 정말 3번을 가서 고려를 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논란을 똑같은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사람을 공천 1호로 영입한다는 자체가 정말 암담해요. 저는 사실 하나 더 이게 지금 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기독교인 네트워크, 기독교인 네트워크 이거라고 봐요. 박찬조 장로님이에요. 황교안 전도사님. 네. 사실 황교안 씨도 전도사 되기 전에는 장로였어요, 장로. 그러니까 지금 장로 둘 다 장로야. 그러니까 좀 서로 상통하는 것도 있고 그 황교안 씨는 이제 공안 검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배가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정치에 파트너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20대 청년들 특히 남성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고립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디 좀 밀어주고 싶고 어느 정당을 좀 지지해주고 싶은데 아무 데에서도 진짜 아까 난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은 꾸준히 20대 남성들, 그렇죠. 이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애를 썼어요. 네네.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이 그룹들이 20대 표를 받아갈 남성들의 표를 받아갈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일부는 받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서는 바른미래당의 20대 지지율이 좀 나와요. 정의당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틈새 시장이라고 그걸 보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특히 이제 뭐 미투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근데 이제 20대가 정치적 판단을 그것만 가지고 하냐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이번에 이제 뭐 조국 장관 논란의 과정에서 이 불거진 이 불평등과 공정의 이슈는 또 그런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거거든. 그리고 그거는 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있는 다 겪는 문제고 우리 2030들이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그동안에 어떤 정치적 대안이나 해법을 보여줬는가. 그래서 지금 뭐 미투라든지 이게 남녀 간에 갈등하는 이슈에 대해서 뭔가 그 20대 남성들의 정서를 대변하면서 그로부터 어떤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얄팍한 정치죠. 그것 이외에 좀 진정성 있게 우리 그 20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사회경제적인 환경이나 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저 바른미래당에서 그 20대 남성들을 대변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 근데 그런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찍을 이 가능성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그때까지 당이 뭐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 예. 저는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게 지금 20대가 왜 이렇게 그 약간 분노라든지 네. 또는 반발을 많이 할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결국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40대, 50대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가지고 있는 걸 더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어요. 고도 성장. 6%에서 8%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성세대들이 가진 걸 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젊은이들한테 줄 게 있었어요. 생겼단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상당히 적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가 새롭게 가져야 될 것들이 더 부족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20대들이 20대 여성, 동년배 여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적대감을 가진다든지 거부감을 가지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그 배경에는 40대, 50대들이 더 이상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그 이상 60대, 70대가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그 기성세대 그리고 그 이상의 세대들이 좀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세대교체 얘기를 나오면서 586이 지금 이게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보다도 더 윗세대부터 좀 이제 좀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내려놓는 모습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기회에 차라리 20대를 공천 영입대상 1번으로 아니, 하면 거긴 이제 그래도 좀 거긴 60, 70대가 지금 그 정당의 주인인데 그거 실제로 황교안 씨가 그러니까 그런 말도 개혁을 했어요. 하려면 그렇게 황교안 씨가 그런 말도 했어요. 네. 그 젊은이들만 많이 우대하면은 되느냐라고 했는데 60대, 70대 여러분이 이 당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좀 관대하게 끌어안아야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알아요. 예.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박찬주 씨 말고 이른바 이제 1차 인재 영입 대상들을 보면 MBC 대전 MBC 사장했던 뭐 이진숙이라든지 네. 뭐 등등 이 면면들이 뭐 영화배우 김영철 씨도 김영철 씨는 있었나 봐요. 거절했다고 거절했다고 하고요. 그 면면들이 그 황교안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제 프레임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희생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부에 이 편협하고 이런 어떤 이 적폐청산 이 잘못됐다. 네네. 이걸로 이제 총선 프레임을 짜려는 것 같은데. 아니 완전 봉창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공창 두드리는 거고 그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 사태에서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지금 상황을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착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황교안 씨 스스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네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한국당 내에서 뭐 박찬주 하나에 대해서는 뭐 거부 의사를 최고위원들이 표명해가지고 나가리가 됐지만 아마 계속 황교안이 저런 식으로 간다면 당내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 조국 이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보통 이 정도면은 그 정치적 반사이익을 훨씬 더 크게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전혀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라. 오히려 이 국면 끝나니까 도로 떨어져. 이제 위기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다만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막 당내에서 지지고 볶으면 가뜩이나 뭐 친박 비박 이게 잠복돼 있는데 한꺼번에 이게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통합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 뿐인데 이 총선이 가까워져 오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뭐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당장 자기 판단이 바꿔주시네. 들면은 예, 예. 저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거예요. 황교안, 나경원에 대한 문제 근데 제기가. 그 리더십 적기는 금방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분의 제일 특성이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지나친 확신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공안 검사들이 되게 그런 특성을 갖고 딱 그 시각이죠. 지금 이제 황교안이 네네. 이 총선 구도를 만들거나 뭔가 이게 이 정치 구도를 만들려는 그 시각이 딱 그 프레임이고 그 시각. 공안검사 씨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 사람이 겉으로는 대단히 유화적인 그 부드러운 말투를 쓰지만 사고 방식은 아주 고집이 세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일선의 이제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선 전에 또는 총선 과정에서 리더십의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리더십의 변화가 온다면 결국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올 거라고 보는데 약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 유권자들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중도층이 대거 투표해서 그 투표를 하지 않는 거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가 돼요. 민주당은 요즘 뭐 영입은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내 입장은 상황은 어때요? 이게 어차피 공천까지 가면은 누가 더 혁신하느냐 경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참 우리나라 정치에 어떻게 보면 불행인데 지금 의원 교체 비율이 항상 40%를 넘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한 의원에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고 뭐고 하여튼 뭐 정책개발비에서 그 국회의원이랑 한 사람을 만들어서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인 거죠. 보좌관 월급이 다 들어갑니다. 예, 거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포함해서 3천억 예산을
300으로 나누면 10억인 건데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돈을 들여 키운 다음에 버리고 또 새로운 걸 구하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대 교체를 하면 안 된다, 정치 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체만 정답은 아닌 건데 여하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똥볼을 차면 민주당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더 혁신적으로 해야 민주당도 자극을 받아서 더 혁신적으로 할 텐데 그런 걱정이 한편으로는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를 지금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가 책임을 맡고 하겠다고 했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찬 당대표 거의 1인이 지배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는 네. 16인의 시의원 중에 2018년도 기준으로 절반이 40대 이하고 절반이 40대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종시 의원에 대한 공천권은 절대적으로 이해찬 당대표가 그런데 갖고 있는 심지어 건데 16명 중에 8명은 경선을 그냥 붙여서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 이렇게 했고 28살인데 재선 의원, 23살의 초선 의원 그다음에 30대, 40대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지역 정치하겠다고 시의원 된 사람 이렇게 해서 20대부터 60대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본인이 35살에 정치를 시작한 탓도 있지만 절대로 자기 친한 사람들 몰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도 뭐 확 다 갈아엎는 뭐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직접 챙기기로 했고 지금까지 했던 본인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모든 다른 소위 지금 말하는 586 의원들이죠. 그 막상 그 동네에 가면 시구의원들이 전혀 젊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 보면 이해찬 의원이 책임지고 영입을 해서 이 공천 과정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여러 분야에서의 스펙트럼 넓게 세대별로도 배분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앞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뭐 그렇게 좀 우려만 기대해집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내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언제나 이철이 당내에는 의원이죠. 다양한 이철희 의원이죠. 이철이 글쎄 뭐좀 이철이 이철이 이런 물러가라 분들을 그러나? 같은 게 않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아요. 책임져라. 책임자라는데 저는 지금에서 당대표를 바꾸거나 이러는 거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있을 수도 굳이 있는 바꿀 일이 이유가 아니고요. 뭐가 있어? 예. 지금 1위인데 당 지지율이 압도적 1위고 대통령 지지율도 오늘 또 리얼미터 조사는 골든 크로스를 냈어요. 예. 근데 역대 최대고 역대 문재인 최고 대표 지지율이고. 때 문재인 대표를 어떻게 흔들어서 이 당을 망가뜨리려고 했는지 과정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선거를 책임지게 하는 것까지 하고 망치면 그 세력 전체를 갈아치우는 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에게 맡기고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뭐 한편으로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수 있죠. 뭐 요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현실대로 아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된다고 봐야죠. 잘못이 있어야 뭐 아니 무슨 잘한 게 없다는 지적은 뭐 그러니까 뭐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 되게 핑계라고 해야 되나 꼬투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참 황당했던 것이 조국 정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게 이철희 의원의 그런 지적인데 뭐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이제 이재명 지사 그 얘기까지 막 거들먹거리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면 헷갈리는 건 그러면 조국 이 사태 때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권에 반기를 들고 조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됐다는 건지 아니 그 사람들은 왜 조국을 제대로 못 지켰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도대체 근데 뭐 지금 총선 이제 불과 6개월도 안 남기고 당대표가 그만둘 수 있겠어요? 이해찬 대표도 뭐 기자회견 하면서 선을 아이 그냥 그리고 많이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다 시험했나 봐 2,000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본인 반대하는 사람들 숫자를 근데 사실은 당대표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안티가 돼가지고 물어뜯었던 인간들인데 아니 이제 뭐 당내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 각 당의 공천 룰을 보면 실은 이제 룰만으로는 현역 의원들이 훨씬 더 이제 좀 유리합니까? 조금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의 경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은 전원 경선한다. 그렇죠. 그리고 인위적인 물갈이는 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가산점이나 뭐 혹은 페널티 이런 걸로 조정하겠다. 근데 현역 의원이 하위 20%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감점을 한 20점 맞아도 지역에서 신인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현역 의원하고 경선하는 게 쉽지 쉽지가 않죠. 않아요. 예. 물론 이제 그렇죠. 여론조사 50% 또 이 당원 권리당원 50%의 경선 방식 맞죠? 네네. 근데 이제 정치신인이 거기서 권리당원들은 거의 이제 현역 의원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특히 이제 하위 20%에 드는 현역 의원들 같은 게 낙인 효과 이런 걸 통해서 뭐 물갈이 효과 이런 걸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러면 현역들한테 지나치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천 잡음으로 총선 앞두고 당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에 자유한국당이 그랬잖아요. 그쵸, 새누리당일 때. 도장 들고 나르고 뭐 진박 공천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거지. 민주당도 총선 앞두고 당이 깨졌던 거 아니에요? 뭐 깨져서 더 좋아졌다고 민주당 내에서는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 뒤로 정말 잘 되고 있다. 집권도 했잖아요.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됐지. 그러니까 안철수, 뭐 김한길 등등이 나가면서. 근데 어쨌든 총선 결과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뭐 나름 돌풍도 일으키고 돌풍이었죠, 호남도 호남 쪽에서, 선언하고 예. 이제 그땐 데미지가 있었다고. 근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더 낫다, 어느 게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어쨌든 민주당은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공천 잡음 안 내고 이 총선 앞두고서 당내에서 뭐 이런 뭐 분열이나 이런 거 안 일으키고 네.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야당일 때는 몰라도 안정적으로 정부가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반면에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이 더 잘 이해가 안 돼. 원래 야당은 되게 시끄러워야 되거든 내에서. 네. 그래가지고 막 지도부 물러나라고 삿대질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물갈이론도 불고 낙천하면은 현역 한 그럴 50% 겁니다. 날리고. 낙천하면은. 네. 근데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보면 황교안이 이른바 친박들을 날릴 수 있을까요? 아이 못하지. 절대 못 날릴 것 같거든. 내가 친이도 못 날리겠네. 홍문정처럼 그냥 자기 발로 나가는 사람들 빼놓고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얹혀 있는 면도 있잖아. 당대표 될 때도 그렇고. 야당이 저렇게 선거 앞두고 물론 밖으로는 굉장히 극악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는데 밖에서 보기에도 그런 문제에서 당내에서 아무런 도전이나 문제제기나 이런 거 없이 저렇게 평온해 보인다는 건 저거는 선거 지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도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나경원은 정치를 오래 했지만 워낙에 한게 없고. 리더십이나 전략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혀를 차면서 바깥에서 끌끌끌 하면서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홍준표. 네, 예. 홍카콜라 하시는. 예, 예. 그래서 다음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그분이 다시 귀환할 수도 있어요. 아, 대표로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창녕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고향이 그쪽인데 아마 창녕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분이 글쎄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지고 가도 물론 당연히 이길 것이고 그런데 당적 없이 가더라도 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소속에서 그렇게 당선하면은 기사회생할 수 있죠. 아니, 정의당 얘기는 왜 안 하고 넘어가세요? 정의당 궁금한데 정의당. 저희가 궁금하죠. 용민이가 안 물어보잖아. 아니 안 물어보겠는데 당대표가 지나가는데. 정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새? 아, 힘들었죠. 예. 지난 2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 뭐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자면 뭐 데스노트를 왜 안 썼느니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다 지난 얘기니까 그렇고. 네네. 근데 어쨌든 정의당이 데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정의당이 뭘 특별히 잘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진영이 격하게 부딪히는, 특히 이제 두 거대 정당이 격하게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네. 그 정의당이 틈이 별로 없어요. 정의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야. 이 군소정당들은 틈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일단락이 좀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심상정 대표가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했고, 뭐 아주 뭐 도드라진 내용은 없었지만 큰 틀에서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정의당은 총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 2달 동안은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뭐 매일매일 벌어지는 상황을 쫓아가기도 좀 힘들었고, 스탠스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고, 정의당도 나름 이제 그동안에 쭉 꾸준히 조용한 영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조광수 감독이라든지,
박창진 또 땅콩회항의 네. 그 그리고 권영국 사무장이라든지 변호사님. 권영국 변호사, 우리 또 거리의 변호사. 네. 권영국 변호사 지난번에 김석기하고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붙어가지고 붙었어요. 16% 야, 대단하네. 네. 16%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돈을 돌려받거든요. 15가 넘어가면 예. 넘어가면은 그래서 권 변호사가 입당을 하셨고 그리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장혜영 감독이라고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이라는 예. 다큐멘터리를 찍은 이제 30대 초반의 여성 감독이 있어요. 장혜영 감독이 엊그저께 입당을 했고 입당의 변으로 난 정치를 하겠다. 그래요. 지쳐서 이대로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여러 인재들이 정의당도 나름대로 언론의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사실 오늘 또 중요한 법안도 하나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 고교무상교육법하고 그다음에 대학 입학금 등록금이 입학금, 아니고 네. 입학금 무상교육법이 통과됐는데 이 각각이 고교무상교육은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 그리고 대학 입학금 그 무상 법안은 윤소아 지금 원내대표 두 분이 발의하신 법안이 오늘 통과가 그러니까 이제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입학금은 없는데 사립대학교로 가서 사립대 입학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현돼서 이제 고3부터 혜택을 보거든요. 이거 가지고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총선 앞두고 선심 쓰기 정책이라고 반대를 그럼 했는데 자기들이 발의하든가. 그러니까 쓰고 자기들이 싶으면. 먼저 했으면 오늘 되는데 수정동의안 냈었어요. 곽상도가 예. 부결됐지만 부결되군요. 그래서 고교무상교육법에 예. 대해 수정동의안 냈었어요. 예. 뭐 이렇게 되면 저는 뭐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무교육, 그러니까 의무급식 이런 것들의 아젠다를 정의당이 갖고 있었을 때,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었을 때,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그 전례를 계속 좀 잘 지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참견 참견을 좀 해봤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영입이 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반대로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제 발표한 거 보면 뭐 이철희 의원님이나 표창원 의원님이 이제 출마 안 한다라고 이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본인들 실제로 많이 지쳐서 네. 나가는 건 사실인 것 아니 같은데. 그래 나가서 잘 됐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나가서 잘 됐네까지 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래도 큰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본인을 크게 희생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네네. 뭐 변호사가 됐든 뭐 방송 패널이 됐든 본업으로 복귀할 뭐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정치가 이런 줄 몰랐다는 얘기, 특히 이철희 의원은 정치가 이런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이제 좀 그 이상했어요. 어폐가 있죠. 네. 이 정치 바닥에서 계신 지가 얼마나 김한길을 됐는데. 보좌관도 하시고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험지에 나가서 좀 뭐 본인 역할을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저는 가시는 마당에 뭐 욕을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잘한 행동은 아니다. 예. 그러고 이제 그 외에 진짜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특히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있는데 실명을 한번 얘기해봐요. 오늘 김성애 사고 한번 치는 거야. 사고까지도 아니지만 원혜영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하실 그분은 것들 하시겠다고 거의- 선언했고 예,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 꼽아봐. 안양은 좀 바뀌어야 돼요. 예, 안양에 안양에 이석현, 두 분이나 계시고. 이종걸, 그다음에 심재철 이렇게 세 분이 계시잖아요. 세 분들 중에서 이제 명분은 국회의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명분이 남아 있는 건데 지금까지 세 분 다 그 명분일 거라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5선, 6선, 7선 늘어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한국 있나? 정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선 의원이 다 나가야 된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예. 내 종거리 형한테 바로 문자 보내. 본인이 여기서 역할이 있는 건데 성애가 형님 나가야 된다니까. 셋 중에서 심재철 의원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거기 이재정 의원님도 거기 나가려고 좀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구예요. 다른 지역. 심재철 지역구. 심재철 지역구.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뭐 경쟁이 특히나 다선 의원 지역구에는 현역 비례 중에 여성 의원들 가서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뭐 이제 공천에서 해봐야 아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고 했던 것은 물갈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해찬 의원이 잘 설득해서 다선 의원들 중에는 함께 은퇴해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이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50대 분포가 높아서 그것 자체도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좀 재분배를 해야죠. 송혜영님이 내일 모레 50인데 애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 애칙을 받는 건 아니고 넌 아직 어린데 왜 출마하려고 그래? 그게 애취급이야. 너 출마하기 아직 어려. 아, 정말 이렇게 되고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어르신들이 계시면. 형님은 출마 결심 몇 살에 했습니까? 이게 뭐, 네. 39이었나? 이렇게 되는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586 역할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포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전문가들 쪽 영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부 성공하고 일부 실패한 전례가 있어서 이번 영입은 어떻게 짤 것인지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선거에서 승패를 가릴 텐데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사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영입 1호가 표창원 의원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출마를 안 한다고 이철이도 하니까. 그랬고. 예. 사실 영호는 저 손혜원 의원이 영호였죠, 영호. 아, 먼저 이제 그치. 마포 네. 쪽으로. 정보위원장으로 그때 들어오셨죠. 총선 기간이 아니었지만 하여튼 영입을 한 건 영입을 이게 한 거니까. 뭐 그 이철희 표창원 두 분을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국회의원 말씀하신 네. 거죠. 예. 근데 이제 여당도 그렇거든, 심지어. 야당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뭐 청와대가 상당 부분 하고, 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뭐 이런 경험 때문에 어쨌든 뭐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된다. 이런 어떤 집단 심리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관료 독재 사회예요. 맞아요.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쥐고서. 그래서 국회의원이 거기 국회에 불러가지고 핏대도 세우고 이거저거 문제 제기하고 할 수 있지만 예 의원님 하고 돌아서서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의 이 관료 권력과 국회 관계 비슷하거든. 그런 데서 느껴지는 무기력감 같은 게 있어요. 아이고, 뭐 야당이면 사실 더더욱 있어. 국회의원만 소수 그렇습니까? 저기 그 내각에 들어간 사람들, 장관들 어공이라고 하잖아요. 어공들도 마찬가지지 뭐. 그래도 인사권이라도 있잖아 거기는. 근데 국회의원은 인사권이 자기 보좌관들밖에 없어요. 네. 그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료 독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관료의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검사예요. 그렇죠. 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들의 행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검찰 개혁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확 바꿔버린다. 지금 그 국면 이후로는 짙은 세상 만났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면 이 관료들이 슬쩍 물러나는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기만 기다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지. 그런 탄력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회복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개혁을 해보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직접 심판을 받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보면 스스로한테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철희 의원이든 표창원 의원이든 뭐 개인으로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인 소명이라는 거는 사실 하찮거든. 자기 이상에 비해서 세상은 굉장히 하찮아. 안 변해 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딱 무너진 거죠. 난 이렇게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일 하시면 돼요. 뭐 교수를 하시든가. 원래 교수셨으니까. 아니면 또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유명한 또 패널이었고. 또 정무수석하고 싶. 방송을 하시든가. 뭐 그런 그것도 나오지. 그것도 뭐 하나 할 수 있는. 정무수석하고 싶어요. 기여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는 철이 조금 형이. 잘 이해는 안 되죠. 그것도 정치인데. 그래서 근데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 중에도 뭐 거기에도 옥석이 있을 겁니다 아마. 계속 그 해야 될 분들도 있고. 정의당 다선 의원 중에 그만하셔야 될 분은 누가 계십니까? 우리 다선 의원이 없어가지고. 뭐 심상정 의원 3분 계신데 이제 3선인데 뭐.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번에 조국 정국에서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 제일 양쪽으로도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서 비판을 받은 이유는 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 노회찬 의원 빈소에서 이렇게 그렇게 오열하는 장면을 이렇게 내놓고 이랬는데 정의당이 배신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의리, 뭐 배신 이런 일종의 이제 정서적인 그런 문제 제기인데
정당이 그것만 가지고 선택이나 결정 혹은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정의당이 처해 있는 조건도 있고 정의당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뭐 밖에서 보시기에는 좀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스탠스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정의당은 야당입니다. 여당이 아니에요. 여당과 동일한 스탠스를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정의당이 이 과정에서 잘 참았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의당은 데스노트를 쓰지도 않았고 아니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가장 조국 장관을 어떻게 보면 잘 지켜줬다 이렇게 봐야 마땅하지 않나 잘 싶어요. 참았다. 이렇게도 잘 참고 저렇게도 잘 참았다. 알겠습니다. 길